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그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뉴스콕 시간입니다. 오늘 세 분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또 오늘 어떤 뉴스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변진경 기자가 오늘 이 뉴스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지금도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는 긴장하셨나요? 깔려요. 네. 또 긴장하시게 맞네요. 네. 참고로 변진경 기자는 저희 동네 주민으로서 제가 잘 돌봐야 되는데 괜찮은 부담 가지고 네. 계시면서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목소리 좀. 저기로 뭐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변진경 기자입니다. 그런지 동네 이웃 주민 관상에 나온 안녕하세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네. 늘 이 시사인싸를 책임지고 있는 두 분이죠. 윤원선 에디터 마타리와 또 김현희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짧게 인사해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깊이 있게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콕. 오늘은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교육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요, 정시를 확대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밝히면서 이 교육계 안팎에서 또 한번 이제 떠들썩했고요. 지금도 뭐 가장 뜨거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교육 문제가 대학 입시뿐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사인에서 이번 주 커버 스토리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수능으로 불리는 정시는 뭐 공정한 제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시간인데요. 두 기자가 심층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청관율 기자와 함께 또 변진경 기자가 이번에 기사를 썼죠. 김현희 기자, 우리 제목이라도 좀 소개를 해줄까요? 청관율 기자가 쓴 네네네. 그 이번 주 커버는 교육 문제를 다뤘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정시 확대 공정인가 이런 타이틀인데 네. 청관율 기자가 쓴 기사는 정시 확대가 가져올 딜레마라고 해서 사실은 정시가 다들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확대한 편이 맞다 이런 얘기를 네. 했지만 과연 정시가 보다 더 공정한 그런 제도가 맞는가. 그래서 한번 진짜 일독을 권유할 만한 네, 기사인데요.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사실 기회의 평등보다 기회의 다원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시각에서 또 정시와 수시 논쟁을 볼 수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수험생을 둔 학부모이기도 한데요. 교육 문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대입시에 너무 매몰돼서는 이게 정말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관율 기자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이 같아요. 논쟁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기사를 실었다면은 이제 변진경 기자 같은 경우는 진짜 교육의 본연의 가치가 뭐고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된가 그렇습니다. 좀 더 나아간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커버 스토리와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이 좀 정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특별히 변진경 그 탐사기획 팀장과 함께 이야기할 것은요. 한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 직접 축제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교육 컨퍼런스를 한다는 것도 우리도 좀 새삼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국제적인 기준에서 한국의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행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직접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저도 이런 행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많이 사실 꽤 큰 행사였고 네, 이제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행사였지만 뭐 기사가 이렇게 안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느냐? 그러면 당연히 못 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모르는 그냥 분들이 행사를 대부분인 것 하나 같아요. 보다 네. 혹은 거기서 나왔던 뭐 대입 관련 발언들 이런 것만 조금씩 결국은 또 뉴스화 초점이 됐는데 네.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의제를 다루고 있어서 뭐 약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 네. 이야기되는 교육이라는 게.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큰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잊고 있었는데, 음, 교육하면 무조건 대입, 음. 수능이냐, 뭐, 수시냐, 정시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걸 좀 다시 큰 틀로 끄집어 와서 네.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건데, 우리는 사실 아이들이 유치원 이후에 이제 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12년 동안 대입을 향해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건데, 과연 이제 우리의 교육을 좀 국제사회 시각으로 또 우리가 그 어떤 그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 좀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 컨퍼런스를 바탕으로 교육 2030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또 뭐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만든 것 같긴 한데 그 의미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2030 하면 우리는 뭐 치약 이름이라던가 20대 사람 이건 2080인가요? 2080. 2080. 10대부터 80대까지 건강한 치아를 갖겠다. 약간 이런. 아니 이분이 좀 방송 욕심이 좀 은근히 생기나 봐. 이건 중간부터 아니, 준비하고 아니, 있어요.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확실해요. 갑자기 든 생각. 순발력이네, 순발력. 순발력이 떨어졌어요. 돈 열심히. 그러니까 2030은 보통 우리는 20대, 30대, 뭐 그렇죠. 젊은층 이런 네. 생각에서 저도 그게 아니에요? 처음은 20대, 30대 가 저도 처음에는 아니에요? 뭐 미래 세대라던가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한 뭐 교육에 대한 문제가 그게 아니라 2030년이에요. 그렇죠. 2030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설정한 어떤 그 시기라기보다 OECD라는 큰 단위에서 2030년이라는 미래를 설정하고 교육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어떤 네. 미래를 지금 구상하고 설계하고 대비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육 부분에서도 네. 2030년을 대비하고 는 그런 작업들이 네,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근데 2030년 딱 그 시기 30년에 어떤 행사를 연다면 이게 아니고요. 2030년이라는 그 특정한 시기가 상징하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네. 먼저 예상을 하죠. 예상을 하고 그때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라는 걸 해요. 그러면 그 2030년을 살아내기 위한 역량을 가르치는 건 지금의 교육이어야 해요. 네. 예를 들면 2030년은 지금 중학생 정도 나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막 취업을 하고 네, 그렇죠. 뭐 20대 중반, 초중반 정도의 나이를 살아가는 그 해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이 그래서 느껴지는데요. 지금 어떤 우리 교육 과정에 공교육 교육 과정에 중간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 이 아이들이 엄청난 변화에 맞닥뜨리고 지금과는 다른 사회에 살 텐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바탕해서 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같이 고민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막연하고 한 미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한 10년 전부터 2030 프로젝트 이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네, 변하는지, 네.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2030년 하면 꽤 멀었었는데. 그러면 무슨 SF 영화에나 네. 나오는 것 같은 지금도 사실 지금은 네. 진짜 10년 뒤에 내일 모레. 맞아요, 10년 뒤에요. 근데 10년 뒤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또 엄청 달라졌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왜냐하면 변화 속도가 너무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10년 뒤는 사실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나. 네,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 없는 네. 과제들을 뭐 받아 아는 거잖아요. 네. 기후 변화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뭐 4차 혁명으로 네, 그럼 정말 얘기되는, 일자리도 엄청난 변화가 올 네. 것이고, 그럼 정말 교육도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그렇죠. 게 네. 필요할 것 같고, 어.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우리나라 차원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OECD 회원국들이 모여서 네. 고민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새롭게 이게 꽤 다가오더라고요. 오래돼 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5년, 6년부터 여기 참여해서 같이 해오고 있는데, 그런 회의들을 지금 쭉 해왔어요. OECD 국가의 그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이제 위기고, 미래 위기고, 우리가 거기 대응하는 방향 어떻고, 그걸 교육 과정이나 학습 방법이나 교육 체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해서 쭉 실무적인 수준에까지 논의가 돼 오고, 우리나라에서 올해 10차 워킹그룹 회의인가? 뭐 이게 열리는 걸 겸해서 이 대중을 상대로 이런 컨퍼런스까지 열게 된 거더라고요. 주목해야 될 회의인데 네. 늘 이런 뉴스는 마치 단신처럼 뭐 맞아요. 개최했다. 네. 그 대통령이 어디 OECD 회의 참석한 것처럼 뭔가 축사라는 네, 이런 것만 영상 하면 축사. 네, 그냥 그럼 그게 국제회의가 있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변진경 기자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회의였고 우리가 그 어떤 논의가 됐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김현희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국제 행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컨퍼런스에 그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님이 네. 참석하셨다고 하던데 그리고 한국 교육을 주제로 그 연설도 했다고 네. 하네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분 그 슐라이허 교육국장은 또 어떤 분인지 익숙한 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요?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교육의 어떤 뭐 이렇게 거시적인 면을 네네네. 이야기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실은 또 유명한 분이기도 그쵸. 해요, 국제적으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OECD의 교육국을 맡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알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파사. 뭐 피사. 예. 그거를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근데 피사. 그거 혼자만 만드진 않으셨지만 주도하셔서 그런 그 틀을 만드시고 그래요, 그걸 그래요. 계속 연구해 오시고 하는 피사가 분이 뭐예요? 저 국제 처음 몰라요? 네, 저 처음 들었어요. 피사라는 약자는 몰랐어요. 이게 피사에서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을 성취도 평가예요. 수학에서 1등을 했다, 국제적으로.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과학에서 1등이 네. 이런 걸 이렇게 학업 전체 평가인데 이게 성취도 약간 국제 평가예요. 기준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핀란드랑 우리랑 그래요. 1, 2를 거의 1, 2를 다투는데 다툰다. 핀란드는 약간 재밌게 공부하는데 그렇죠. 한국 학생들은 겁나 빡세게. 맞아요. 정확한. 우리는 성취도만 높지 내용은 별로. 어쨌건 근데 그 성취도 높은 걸 우리는 굉장히 뿌듯해하죠. 그렇죠. 그렇기 성취도가 때문에 높으면 그 됐다. 지표 약간 자체는 좀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매년 상위권이고 예. 또 이게 이 기사가 나오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쵸. 뭐 피사 몇 위 했다. 네. 그리고 이분은 그런 것도 만들어 오시고 그 영국인이 아니지 이 사람이 프랑스계 독일인이신데 영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영국의 그 총리가 영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좀 범국가적인 교육 전문가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국가의 교육 정책이나 이제 현실 이런 걸 좀 객관적인 눈으로 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교육을 그 2030 미래 교육 체제의 틀 안에서 한번 좀 분석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중간 발표격으로 이번에 오셔서 발표를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제 수학이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사 이런 것도 아까 이제 혹시 수포자? 그냥 막 이러고 싶은 마음으로 피사 막 이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애들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1등을 하는가. 막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네. 많고 도대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네. 이해를 했었어요. 이분은 그 우리나라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피자 점수를 높일 수 있나요? 지금 궁금하신 건 아니, 그건 어떻게 하면 피사 학생이 그건 큰일 아니에요. 났을까? 이런 걸 만들고 이런 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이 본 대한민국 네, 교육은 그분이 어떤지 중요하게 그게 보는 우리 궁금해요. 교육의 면이라는 네.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키워드를 뭘 잡았냐면 학생 성공. 한국 교육에서의 네. 학생 성공.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네. 학생 성공이라는 말이 네. 어떻게 느껴지세요? 약간 학생이란 말하고 성공이란 말 키워드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데 두 개가 네. 같이 일어나는 거. 왜냐면 어떤 이렇게 성적 성공이라던가 이렇게 우리가 교육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두냐? 일단 스카이 1등 스카이 그렇죠. 입학이라던가 뭐 어디 결과 유수대학. 중심으로. 네. 근데 학생 성공을 얘기해. 학생 성공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삶의 질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봐서 그러니까 학업 성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 성공. 한국에서는 학업 성공을 학생 성공으로 보는데 저 이거 그것은- 같은 의미로 똑같은 맞아. 의미다라고 왠지 학생의 성공, 그러니까 우리는 학업의 성공이다 벌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공하면 성취라는 그렇죠. 맞아. 성공하면 네. 바로 저 1등 성취. 이 그러면 단어가 생각나요. 맞아. 이분은 왜 여기까지 와서 또 1등 타령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당연한 얘기 아니야. 못하려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좀 역시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피자 그래요. 쪽집게 과외하러 왔나? 그거 아니고. 이거 홍보하러 온 거야 뭐야 또. 아직 족보를 나와서. 그랬었어요. 그 학생 성공을 다시 재정의 한다라고 이제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꼼꼼히 씹어 볼수록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한국 교육에는 참 부재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의 뭐 삶의 질을 말로는 끌어올리고 이렇게 약간 이런 겉으로는 개념. 외치지만 그렇죠. 그렇죠. 잘 그렇죠. 생각하지 실제로는 절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안 그거 되죠. 이제 약간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약간 좀 충격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 제가 기사에 썼던 이 그래프를 OECD 국가에서의 우리의 순위죠. 일종의 네. 순위가 돼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는 순위예요. 벌써 막 두근두근 순위 우리 몇 등인가? 자 일단은 되게 진짜 웃긴 게 머리 그 아프네. 과학, 수학, 성취 그 지표를 얘기를 해요. 이제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일단 과학으로 갖다 두면 높은 편인데 그 수치는 보여주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네, 다들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네, 딱히 되게. 그거 자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어떤 잣대를 들이댔냐면은 학습 시간을 갖다 대요. 네. 그 학습 시간은 학교 안에서의 학습, 또 학교 밖에서의 학교 밖에서의 학습은 뭐 학교이라던가 네네네. 이런 그렇죠. 것들이 되겠죠. 그 두 가지 그 학습 시간 당 성취 점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지표를 한번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면 좋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공부 당연히. 많이 하면 점수 잘 결국에는 나오지. 하겠지. 점수 잘 나오면 좋은 거지.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뭐 공부 시간이 더 우리가 제일 늘려야지. 길다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맞아, 길다는 맞아. 거는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알긴 하지만 알고 그렇게 뭐 아이들이 좀 뭐 삶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성적으로 연결시켰을 때는 학습 시간이 늘면 좋지. 그러니까 딱 네. 그 말 있잖아요. 성적이 4당 오락이라고. 아,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고3 때 맨날 얘기했었어요. 했어요? 사당 오락했어요? 아니 4시간씩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어쩌다 시험 전날? 1년에 몇 번. 시험 그러니까 전날. 우리는 엉덩이 힘이란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엉덩이가 진짜 무거워야 많이 된다. 들었는데 이런 아이 개념이죠. 초등학교 입학시키면 일단 어릴 때 애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뭘 하진 않아도 초등학교 일단 입학부터. 네, 그러니까 열심히 애가 안 해도 일단 앉아있는 습관부터 아니야, 일려야 맞아요. 된다. 뭐 이런 진득하게 얘기 진짜 앉아있어야 된다. 이게 교육 학습이 자꾸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도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또 이게 맞아요. 몇십 계속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학생 때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엉덩이 힘이 무거운 애들이 네. 다 잘 되는 그래요, 거야. 맞아요. 이게 진짜 엉덩이 되게 되게 오래된 사고, 오래된 근데 생각이구나. 요새도 그렇죠. 뭐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엉덩이 힘이 진짜로 성취 수준을 나타났냐? 그거 보시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조금 중하위권에 있죠. 그냥 절대 점수로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네. 최상위권에 있어요. 근데 학습 시간당 성취 점수.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렇죠, 그렇죠.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어. 빠삭해가지고 애가 진짜로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했느냐. 어. 길게 앉아 있으니까 그냥 점수가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학습 효율성이라는 걸 이분이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공부를 해야 나머지 시간은 더 이 학생이 필요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축구를 한다던가 뭐 친구들이 놀린다던가 지역사회에 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한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쭉 밑으로 진짜 내려가는 효율성이 네, 떨어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중간에서 한참 더 내려가 있어요. 중하위권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1위가 네. 어디예요? 핀란드. 우리하고 절대 점수도 높고 학습 시간은 좋아요. 그리고 얘들은 아. 조금 공부 빠삭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거지? 학습의 그 짧은 근데 시간 개인적으로 동안 보면 아. 이렇게 아이들도 이런 애들이 얄밉거든요. 그렇죠. 핀란드 얄미워.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는 거 아니야. 얄미운데 저희 방송에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리나라 조금 더 뒤에 있는 그 중국도 사실 그 학습 시간이랑 그런 네. 걸로 치면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중국도 엉덩이 힘이 좋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시간도 길고 점수도 높게 나오지만 아, 네. 효율성으로 치면 아주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음.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학습의 될 성취라는 부분이에요. 거를 네. 절대 점수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아이의 인생을 얼마만큼 차지해서 얼마만큼의 기회비용을 빼앗으면서 이루는 예. 성취냐라는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부분이더라고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성공이라고 보면은 네. 진짜 그런 걸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음. 시간이 보장돼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 학업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문제풀이식으로 간다면 진정한 교육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개념을 이해하고 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응용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크런치 학습법이라고. 그건 뭐, 그 왜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과자가 수험생 붙어 학부모라서.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두 번 털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부스러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남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네.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이제 그 효율성이고 그런 이야기를 좀 되풀이 이렇게 좀 이해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아가 이 슬라이어 국장이 학생 성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셨네요. 그분은 사실 뭐 우리만큼 한국 교육에 애정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냉정한 방송. 기껏 가서 연설해줬는데 관심이 아이가 뭐. 하지만 근데 그분이 살짝 보고 살짝 찌른 것만으로 우리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그렇죠. 굉장한 없죠. 인사이트라고 네.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건 밖에서 봤을 때 기이한 교육 체제니까. 맞아요. 그렇죠. 사실 네. 다 우리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네. 못했던 우리들만의 비밀인 거죠. 다른 도표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거든요. 근데 요 학업 관련 불안감을 표현한 비율, 네. 학교에서의 행복, 15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엉덩이 힘 때문에 앉아있느라고 놓쳐버린 기회비용들에 대한 지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이 또 1순위로 거의 1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불안한 학생들의 비율.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안 행복하고,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서 행복하다, 최저. 학교는 내가 자신있게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최저. 진짜 학교는 꼴찌예요. 직업에 그죠? 유용한 지식 등을 가르쳐준다, 최저. 그리고 15세 학생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었을 때 정말 최저. 와 네. 진짜 이 되게 터키가 많은데, 꼴찌고 그 바로 위가 네, 한국이에요. 그 되게 국가들이 많은데 이거 근데 너무 이게 낮죠. 너무 가슴 네. 아프네요, 진짜.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중학생 지금 보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많은 시간 안에 정말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제대로 배우는 것 네.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진짜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참 불행한 결과네요. 그러니까 뭐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은 그 학생대로 불행하고 불안해요. 낮은 학생들은 또 네. 낮은 학생대로 불안하고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문에 모두가 예스라고 답할 것 같은 질문을 외국 학생들은 답을 안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있어가지고 당연히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면 긴장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50% 학생들은 그렇다고 답을 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학생들 중에서 한 25%만 그렇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한국에서 50%의 수치가 되게 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많이들 네. 긴장 모르면 안 하네. 당연히 불안하고 긴장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할 때 굉장히 긴장된다. 당연한 당연히 거예요. 긴장되지. 그러니까 우리 이게 사실 그 네. 학교는 여러분들이 더, 근데 제가 요즘 막 시험 감독이나 이렇게 가보면요. 아이들 진짜 많은 아이들이 누워 자요. 그냥 아예 너무 시험을 긴장되니까 안 치르고 그냥 불안한 자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는 이 수업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그렇죠.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시험 감독을 가봐도 종땅 치고 이렇게 시험지를 딱 앞에 뒀는데 그건 바로 안 풀고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깨워주고 이렇게 이러면 안 그래서 돼. 자는 학생들만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거를 저번 주에 맞아요. 이사님이 예. 한번 보시겠어요. 지나간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아, 씁쓸하네요, 진짜, 이게. 근데 이런 게 정말 우리는 공부가 고되고 하기 싫고 이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 자주 걱정이 된다.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 근데 네덜란드 학생들은
35%도 근데 그렇지 이게 않다고. 네덜란드가 뭐 예. 가장 수치가 낮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에스토니아랑 음. 네덜란드를 갖고 왔는데 우리랑 성취도 점수가 비슷한 국가들을 아. 들어갔는데요. 근데 어쨌건 국제적 기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던가 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게 꼭 보편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이네요.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긴장이 안 됐는 건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이 그냥 단순한 시험으로만 바라보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 시험지 한 장을 놓고 그 다음 것까지 걱정을 네, 미리 하니까 맞아. 불행하고 맞아, 긴장을 맞아. 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써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입시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 내신으로 그렇죠. 고등학교를 가야 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이걸로 대학을 가야 하고 하니까 이 시험지 한 장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진로를 맞아요. 결정하고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학생, 그러니까 절반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포기한다면 절반 이상은 이거 자체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아까 우리 그 청관열 기자도 얘기했지만 교육의 다원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다양한 진로의 기회, 그거에 대한 네, 차별과 네, 네, 편견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저는 미리 좀 짐작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가 네, 다양하고 루트가 그렇죠. 다양하니까. 그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아이 졸업할 때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 현장에서 미래 이제 자기 꿈을 장래희망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올려줬었어요. 다 아이들 얼굴마다. 네네.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아이가 장래희망 꿈 연봉 7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부모나 사실 그 아이들이 뭐 그게 얼마인지 알겠어. 뭐 그게 이렇게 자꾸 학습되고 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직장 가서 잘 벌고 막 이래야 된다는 압박감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큰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난 정말 이 교육 문제만 나오면 정말 입이 막 트이고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방언을. 진짜 그러네요. 어쨌든 아까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서 인생이 모두 걸리고 이 한 번의 기회가 떨어지면 또 다른 길이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다원성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번 그 OECD 컨퍼런스에서 논의됐던 대안 같은 것이 네.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제들이 올랐거든요. 뭐 디지털 교육, 교육, 대학의 혁신, 마을 공동체와 교육 뭐 이런 것 중에서 좀 제가 많이 눈여겨봤던 것이 평생 교육 라는 그것을 논하는 섹션이 좀 크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교육하면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맞아요. 이제 바로 그 문화센터 장면이 떠올라요. 가서 장구 배우시고 뭐 아니면 맞아요. 한글 교육 뭐 이렇게 뒤늦게 한글 교육을 한다던가 만학도 우리 이런 보통 느낌. 그런 식의 교육을 생각하잖아요. 네. 평생 교육.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좁혀놨던 네네. 거예요. 근데 평생 교육에 대해서 전 국가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 삶의 진로를 다양하게 그렇죠.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의미의 평생 교육. 예를 들면 이 평생 교육이 사실은 지금 우리 교육 대입에 매몰된 그 교육 문제를 좀 약간 열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또 어떤 그 교육 전문가 오셔서 그분들 그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는 직업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또 직업 교육하면 그냥 고등학교 상고 아이들이 하는 특성화 네, 교육. 뭐 이렇게 특성화 생각을 해요. 근데 직업 교육,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사실은 대입 하나에 우리가 막 매몰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좀 하다가 어느 분야 자기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많고 네. 그때 유급 교육 휴가라는 것도 보장이 돼요.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그게 보장이 되고 그래서 한층 예를 들면 뭐 일단은 돈을 벌어야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의사의 길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곳에 가서 좀 실무 뭐 이론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거기에 관련된 뭐 초보적인 의료계 쪽 네. 일을 좀 하다가 또 취득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삶을 유지하면서. 음. 근데 우리는 딱 한 번의 기회에 딱 떨어지면 이제 의사 일은 그렇죠. 끝이잖아요. 네. 그 의학전문대학 뭐 이런 거 대학원 정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기도 닫혀 있는 그렇죠. 분야고. 네. 근데 그런 분야가 우리는 뭐 몇 군데 조금 열어놓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독일 같은 곳은 굉장히 삶의 전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국가는 중고등학교 때 빨리 진로를 결정해서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내 인생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근데 엄청 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20대 초반에 한번 뭘 결정해가지고 네. 거기서 인생이 다 일단락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게 그 진로와 직업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변진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이게 삶의 질의 어떤 끊임없는 변화에 도전하고 네. 이렇게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기들을 마련하는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작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라는 게 딱 어떤 학제에 딱 제한이 돼 있는 네. 것처럼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우린 교육하면 초중고 대까지 그렇죠. 예, 예, 기본적인 걸로 그 사람들만 대상자로 한다면 평생학습은 전 국민, 전 그렇죠. 시민을 그 교육의 수요자로 예, 보는 꼭 학교 아니라 거예요. 학교 밖이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저 평생교육사예요. 어머. 전문가를 여기 모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랬죠. 하여간.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의제들이 있는데 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거는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한 그 직업 진로와 관련해서도 기술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사실 이제 저희들도 중노년으로 갈 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음식 하나 주문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키오스크 앞에서. 맞아. 예. 근데 문제는 그 아니 안 먹고 말지. 맞아요. 그러니까요. 김밥집에서도 키오스크로 맞아요. 주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일상의 소소한 것부터 어떤 교육의 본질을 네. 회복하는 일까지 평생교육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기사에 쓴 건 아닌데 좀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뭐 지표나 이런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사적인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렇죠.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 교육 뭐 휴가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디 뭐 이게 예를 들면 해외 연수 같은 걸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네. 직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해요. 근데 그거 다 거의 대기업 위주죠. 그렇죠. 대기업 위주고 또 특정 직업군에서만 그러니까 거기서도 교육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학제 기간 동안 중고등학생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그 성인들의 교육의 불평등도 제가 봤을 때 점점 커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숙련 이제 그 저임금 노동자들은 계속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쁘게 네.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좀 보장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기회를 얻게 돼서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지만은 한쪽에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불평등이 맞아요. 높아지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보다 그거 자체가 되게 문제가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박탈감도 교육이라는 느끼고. 게 어떤 기회의 사다리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처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건 이 한 OECD 그 교육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떤 지금 교육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민낯이 무엇인지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슐라이어 국장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국제에 관심을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크게 이렇게 조명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매체들도 네, 반응이 좀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네, 제가 취재를 갔을 때 기자회견이 열렸었어요. 이제 김진경 국가회의 교육회의 의장님하고 슐라이어 그 국장하고 기조 발표를 마치고 그 기조 발표에서는 뭐 학생 성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 교육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거든요.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그래서 딱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앉았거든요. 네. 질문 막 다들 손을 들어요. 오. 한 6번째, 7번째까지 오. 학종 수능을
수능 어떻게 아. 그때 왜냐면 대통령이 그 정시학대 그렇죠. 발언 지금 나오고 뭐, 막 예.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대입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건 중장기적인 그거를 준비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예전에 대입 공론화를 그렇죠. 주도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의사 그러면 국가교육회의 패싱 아닙니까? 혹은 또 이제 슐라이 국장에게도 뭐 우리나라 수능 대출 어떻게 그러니까 수능 합종 그러니까 진짜 뭐 안타깝네요. 아주 모르진 않죠. 아직 모르진 않지만 대답을 했어요. 그 슐라이 국장이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알고 근데 이제 표준화된 어떤 평가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추진해오던 방향이 있는데 어떤 기존의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꼭 좋진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후에 나왔던 기사들 좀 모니터링 했는데 OECD 교육국장 수능 반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웃기면서도 참 씁쓸하네요. 씁쓸한 근데 사실 그렇게 제목을 달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아무도 안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달았을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나 저희 진짜.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수능 저격수인 줄 알겠어요. 네, 수능 저격하러 데리고 온 분인 줄 아, 알겠는데, 근데 저는 뭐 이게 수능이 좋냐 학종이 뭐냐 좋냐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그 고민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 대입 문제도 풀어야죠. 그렇죠. 풀어야 되지만 모든 교육적 고민과 사람들의 관심 모든 것이 다 거기에만 쏠려 있을 때 그렇죠. 분명히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만 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의 어떤 면에서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상처받고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한 아이들이 미래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중요한 일꾼들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행복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사인에서 다룬 이 교육 문제에 관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마을이든 직장에서도 이렇게 자꾸 공론화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 문제에 현실적인 해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당사자들 해당 사항이 없을 땐 별 관심이 없다가 네. 입시 때가 딱 되면 또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길게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 모든 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또 부모의 마음으로 또 입시생을 둔 엄마의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제도는 모두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이 고통의 끝이 어딘가는 다 어떤 면에서 예상이 되지 않나. 모두가 불행해지고 모두가 실패자로 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2030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교육 문제부터 푸는 것으로 시사인이 제안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변진경 기자. 동네에서 만나서 우리 네. 애들 얘기 좀 깊이 네. 봅시다. 상화에서 한 잔. 알겠습니다. 특정 상호.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늘 제가 잊지 않고 하는 멘트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실지도 모르죠. 시사인 정기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여러분 꼭 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